저는 지금 스마트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화면을 켜면 카톡 목록이 나타나는데 맨 위에 자식 이름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그 자리가 자꾸만 비어 있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집어들었고 저녁이 되도록 그 녹색 점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녹색 점. 그것은 상대방이 온라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내 자식은 온라인 상태인데 나에게만 카톡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가슴팍에 주먹을 내려꽂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집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새벽부터 숨이 차요. 누가 나한테 손을 내밀지는 않을까 하면서, 누가 나를 찾지는 않을까 하면서, 어제는 어떻게 지냈을까 물어보지는 않을까 하면서, 50년을 한 집에서 살면서 저는 가족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 명절에 모이는 사람들, 같은 지붕 아래에서 숨을 함께 쉬는 사람들. 그런데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니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카톡으로만 존재하는 관계라는 거요. 얼굴을 볼 수 없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 글자만으로 이루어진 관계, 혹은 아예 연락이 없는 관계. 저는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시계를 보지 않아도 6시쯤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을 깨워야 했던 시간, 아침밥을 준비해야 했던 시간, 학교 보낼 준비를 하던 시간. 그 시간이 지금도 나를 깨웁니다. 몸은 기억을 놓지 못합니다. 영혼도 기억을 놓지 못하나 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오늘은 뭔가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안고서요. 며칠이 아니라 몇 개월을 이렇게 기다려도 같은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다림.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런데 매일이 똑같습니다. 매일 아침이 똑같습니다. 이 반복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다. 자식이 바쁜 건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회사에서 과장이 됐다고 했고, 셋째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일도 한다고 했습니다. 일도 많고 자기 가족도 챙겨야 하고 그렇겠지요. 충청도에 있는 큰아들은 건설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천장에 가 있는 시간도 많다고 했고요. 자식들이 말할 때마다 나는 그래 그렇겠구나 하고 웃으며 받아줍니다. 엄마니까요. 엄마는 자식들이 바쁜 걸 이해해줘야 하니까요. 엄마는 자식들의 모든 걸 받아줘야 하니까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엄마는 항상 희생해야 하고 항상 기다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내 엄마가 그렇게 하셨고 내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무거움이 언제 끝날까요? 내가 아플 때 달려왔던 아이들인데요. 감기로 누워있으면 밥을 챙겨주던 아이들인데요.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왔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들이었어요. 어릴 때 자식들은 내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내 것이었습니다. 내 팔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내 눈 닿는 곳에 있어야 할 정도로 그 아이들이 이제는 나한테서 멀어졌습니다.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필요 없어진 거겠지요. 40살 먹은 아들도 여전히 엄마의 아들이어야 하지 않나요? 아직도 엄마 걱정해야 하지 않나요? 엄마가 혼자라는 걸 알고 찾아와야 하지 않나요? 엄마가 죽을 때까지
엄마의 아들이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봅니다. 이게 당연한 거인가 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봅니다. 엄마는 결국 혼자인가 봅니다. 50년을 함께 했는데 결국 혼자가 되는 건가 봅니다. 지난주에 손주가 생일이었습니다. 10살이 되는 생일이었어요. 딸의 첫째 아들, 나에게는 가장 귀여운 손주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봐줬던 손주, 아기 때 밤을 새우며 채웠던 손주, 손주가 처음 말을 배울 때 내가 옆에 있었어요. 할머니, 그렇게 나를 불렀어요. 그 목소리,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매일 밤 꿈에서도 그 목소리를 들어요. 할머니, 내 이름처럼 소중한 그 목소리. 손주의 아버지 쪽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 계신데 그분이 손주를 자주 챙긴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손주를 자주 본다고 했습니다. 손주도 그분을 자주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요. 나도 손주를 키웠는데요. 내가 한 것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사랑이 보상받지 못하는 건가요? 헌신이 외면받는 건가요? 나는 전날 밤부터 손주에게 보낼 축하 메시지를 5번이나 고쳤었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너무 늙은 티나지 않게, 너무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손가락이 떨리면서 글을 지웠다 썼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음은 가득한데 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100가지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축하해. 10살이 되니까.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할머니는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단문장.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마음을 담은 축하 메시지.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정성이 들어간 축하 메시지.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점심 먹을 때도, 오후 산책을 할 때도, 저녁밥을 할 때도, 밤이 되었을 때도, 밤이 깊어졌을 때도, 밤이 가고 새벽이 될 때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자주 들었습니다. 혹시 울렸는데 못 들었을까 봐서요. 혹시 화면에 떠서 놓쳤을까 봐서요. 혹시 내가 자는 사이에 왔을까 봐서요. 혹시 내가 계단에서 조금 먼 곳에 있어서 못 들었을까 봐서요. 혹시 내 폰의 알림 기능이 고장난 건 아닐까 봐서요. 4번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번째 날도, 6번째 날도, 그러는 사이에 내 마음은 자꾸만 작아졌습니다. 내 존재가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가? 내 존재가 그렇게 약한 건가? 혹시 내가 이미 죽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유령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누군가의 마음에 남지 않는 유령,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혹시 카톡이 안 가진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핸드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내가 메시지를 잘못 보낸 건 아닐까? 혹시 내 번호가 차단된 건 아닐까? 내 전화번호를 검은색으로 칠해버린 건 아닐까? 그래서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내 딸한테 잘 전해졌어. 그렇게 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마치 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응답해 줄 수 있는가? 친구는 바로 답을 했어요. 응, 뭐해? 친구는 즉시 답을 했는데 내 손주는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 사흘 동안 밥맛을 모르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 마음. 혹시 내가 잘못 보냈나? 혹시 내 말이 재미없었나?
혹시 손주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혹시 손주가 나를 아예 잊어버린 건 아닐까? 혹시 손주는 나를 할머니로 생각하지도 않는 건 아닐까? 혹시 손주는 다른 할머니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이미 버려진 할머니인가? 이런 생각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밤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이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손주의 작은 얼굴이 떠오릅니다. 저 아이가 커가면서 할머니를 잊고 있는 건가? 저 아이는 어른이 되어도 할머니를 기억할까? 저 아이는 자기 인생에서 나는 얼마나 중요할까? 혹시 아예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저 아이의 세상에서 점점 투명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밤하늘을 보며 남편이 있다면 이럴 때 뭐라고 말해줄까 생각합니다. 남편도 죽을 때까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남편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어떻게 견뎠을까? 남편도 나처럼 밤을 새웠을까? 그제야 손주 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딱 그 문장이었습니다. 한 문장. 마침표까지. 나는 그 메시지를 10번을 읽었습니다. 20번을 읽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어디에 감사함이 있을까 살펴보려고요. 문장 사이에 나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안에 내 손주가 있을까요? 내 손주도 나를 생각했을까요? 어머니가 카톡을 받았을 때 손주에게 말해줬을까요? 할머니가 축하해준대.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줬을까요? 아니겠지요. 어머니가 바빴을 거겠지요. 학원도 있고, 과외도 많고, 숙제도 있고, 휴대폰도 봐야 하고 남편도 챙겨야 하고, 그렇겠지요. 하지만 내 마음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덩이가 놓여진 것 같았습니다. 그 돌이 자꾸만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슴팍 전체를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흡까지 방해합니다. 내 남은 인생이 몇 년인지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85세라니까 20년 정도 남았다는 거겠지요. 20년. 짧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20년을 더 어떻게 견디지? 80이 넘으면 할 일이 있나요? 우리는 이미 아이들을 다 길렀고 손주들을 보면서 시간을 때웁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주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느립니다. 하루가 일주일 같아요. 일주일이 한 달 같아요.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어디가 아플까 생각합니다. 무릎도 자주 아프고 허리도 자주 아프고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고 기억도 자꾸만 흐려집니다. 어제 말한 것도 이미 까먹고 아침에 먹은 밥도 뭐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뭐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손주의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최근에 생긴 증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손주의 이름을 말할 때 가끔 큰아이 이름이 나와요. 그럼 나는 미친 엄마처럼 느껴져요. 창피해요. 이럴 때마다 나는 두려워집니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점점 사라지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내 이름을 부를 사람이 있을까? 엄마라고 불러줄 사람이 있을까? 혹시 내가 죽은 후에 누군가는 나를 그리워할까? 누군가는 내 묘를 찾아올까? 누군가는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기억할까? 이런 신체의 변화 속에서
나는 자식들의 카톡을 기다립니다. 혹시 내가 아플 때 물어봐 줄까 봐서요. 내가 혼자인 줄 알고 찾아올까 봐서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군가는 내 손을 잡아줄까 봐서요. 내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는 내 곁에 있어줄까 봐서요. 누군가는 내 마지막 숨을 봐줄까 봐서요. 누군가는 내 눈을 감겨줄까 봐서요. 내가 약한 것처럼 보일까 봐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라고 있습니다. 매일 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톡 목록에 내 이름 옆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외로운 게 있을까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있을까요?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요?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건가요? 혼자 밥을 먹을 때가 가장 외롭습니다. 남편은 벌써 5년 전에 갔고 아이들은 각자 살고 있으니까요. 밥상 앞에 앉으면 예전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던 때, 밥을 먹으며 학교 얘기를 하던 때, 누가 오늘 학교에서 싸웠다고, 누가 시험을 봤다고, 누가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누가 좋아하는 아이가 생겼다고, 그런 소소한 얘기들. 아이들의 친구들이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의 시끄러움도 그립습니다. 그 시끄러움이 나에게는 음악이었어요. 내가 필요하다는 증거였어요. 그 소리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엄마가 너희 밥 잘 먹는 모습만 봐도 좋다고 했던 기억. 그때는 내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밥을 챙기는 엄마, 옷을 입혀주는 엄마, 잔소리하는 엄마. 그 역할이 전부였습니다. 내 인생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할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하고 옷을 챙기고 학교를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학원에 데려다 주고 밤이 되어도 할 일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옷을 손으로 빨고 숙제를 봐주고 내일을 준비하고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때는 알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못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집은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줘야 할 일들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살게 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녁밥을 혼자 먹는 날이 생겼어요.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학원이 늦어서 아빠도 출장이 가서 내가 밥을 차렸는데 아무도 앉지 않은 밥상. 밥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뭔가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의 엄마만 아니라면 누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이게 다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그때는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크지 않았고 아직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면서 나는 점점 더 필요 없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아팠습니다. 그때는 아직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클수록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들 세상을 가질 테지만 엄마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희망. 손주들을 봐주고 아이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명절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밥을 먹는 엄마. 아이들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엄마. 그런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희망을 안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보기는커녕 자식들을 보는 것도 드물어졌습니다. 명절도 가족들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아이 학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견디기가 힘듭니다. 기다렸던 미래가 이것인가 싶습니다. 지금은 뭐가 되었나요? 남은 건 깊은 외로움과 카톡을 기다리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누군가 이렇게 물어봐 줄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 엄마 밥은 잘 먹어. 엄마 무서워하지 마. 엄마 혼자가 아니야. 엄마를 잊지 않았어. 엄마 사랑해. 엄마 보고 싶어. 그런 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오지 않습니다. 밥은 자꾸만 식어갑니다. 혼자 먹는 밥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내 입에 음식을 넣어도 맛을 못 느껴요. 모든 게 다 같은 맛이에요. 슬픔의 맛만 느껴져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카페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도 다 할머니 나이인데 함께 앉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나이가 같은 친구들이니까 서로를 알아줄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비슷한 경험을 해봤거든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식들이 조금만 더 자주 연락했으면, 우리 손주들이 좀 더 자주 놀러 왔으면, 우리 말년이 이렇지는 않았으면. 하지만 그 말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 말을 자주 하다 보면 비참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 멍하니 앉아만 있다가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한탄하다가 다시 웃으며 딴 얘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친구들도 각자 자기 자식들 얘기만 합니다. 막내딸이 드디어 과장이 됐다고, 손주가 서울대 붙었다고, 아들이 집을 샀다고, 손주가 유학을 떠난다고, 남편이 회사를 차렸다고, 딸이 승진했다고, 그런 자랑 같은 얘기들. 내 손주는 어때냐고 물어오면 웃으며 답합니다. 요즘 크고 있지. 학교도 잘 다니고 뭐 다른 특별한 건 없고 그렇게 답합니다. 마음은 무너지고 있는데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엄마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내 자식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하면서, 하지만 내 서운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잊고 사는 것 같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외로운 엄마로 남겨두고 떠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나쁜 엄마처럼 들릴까 봐서요. 아직도 자식들을 원하는 욕심 많은 엄마처럼 들릴까 봐서요. 자식들이 커서 독립했으니 이제는 관심 가져서는 안 되는 엄마처럼 들릴까 봐서요. 노산 엄마 같이 들릴까 봐서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엄마처럼 들릴까 봐서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카페에 앉아 손자들 사진을 꺼내보며 웃기만 합니다. 마음 한구석은 무거우면서요. 서로의 눈빛이 다같습니다. 그 눈빛, 기다리는 눈빛, 외로움을 참고 있는 눈빛. 나는 가끔 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죽음을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장례를 낼까? 자식들이 와줄까? 자식들이 울까? 자식들이 나를 기억할까? 자식들이 미안해할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친구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 걸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어도 조용할까? 우리 5명이 함께 앉아도 몇 시간을 말 없이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위로인 걸까요? 서로를 위로하는 방식이 침묵인 걸까요?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들과의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걸까요?
내가 왜 자식들을 이렇게 낳았을까? 후회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들을 낳지 말았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외로우면서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 때문에 이렇게 밤을 못 자고 아침을 못 맞이했을 텐데, 그들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며 늙어가는 건데, 그들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런 생각도 자꾸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죄책감이 생깁니다. 자식들도 잘못이 없는데, 그들도 자기들 삶을 살아가는 건데, 자식들이 나를 미워한 게 아니잖아. 자식들이 나를 억압한 게 아니잖아. 자식들도 바쁜 거고, 힘든 거고, 자기들 할 일이 많은 거잖아. 나도 그걸 알아요. 하지만 알기만 해서는 마음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계속 아파요. 아픔이 가시지 않아요. 나는 정말 이상한 엄마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고 욕심 많은 엄마. 자식들을 놔주지 못하는 엄마. 사랑했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천진한 엄마. 20년을 헌신했다고 해서 그것이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엄마.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휴대폰이 침대 옆에 있습니다. 혹시 카톡이 울릴까 봐서입니다. 자식이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라고 보낼까 봐서입니다. 아니면 내가 아팠을 때 전화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가슴이 철렁하며 아플 때 누군가는 나를 챙겨줄까 봐서입니다. 혹시 내가 쓰러질 때 누군가는 내 손을 잡아줄까 봐서입니다. 혹시 내가 죽는 날도 누군가는 내 손을 잡아줄까 봐서입니다. 혹시 내가 마지막 숨을 쉴 때 누군가는 내 옆에 있어줄까 봐서입니다. 혹시 나를 눈을 감겨줄 사람이 있을까 봐서입니다. 혹시 내 이름을 부르며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봐서입니다. 그런데 화면은 조용합니다. 밤 10시가 되어도, 밤 12시가 되어도, 새벽 2시가 되어도, 새벽 4시가 되어도 휴대폰은 검은 화면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가끔 광고 문자가 옵니다. 뭔가 샀다는 내용이거나 이벤트 안내거나 그것도 나에게는 문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줬다는 증거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조금 덜 외로워요. 정말 비참하네요. 광고 문자가 위로가 되다니. 나는 밤새 카톡을 기다리며 뒹굴고 뒹굴다가 새벽이 올 때쯤 잠이 들곤 합니다. 그렇게 쉬지 못한 밤을 보냅니다. 내 몸은 피곤해지고 정신은 점점 흐려집니다. 낮에도 자꾸만 졸음이 옵니다. 밤에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낮에도 자꾸만 자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자다가 영영 깨어나지 못할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럼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을 텐데, 더 이상 아플 필요도 없을 텐데, 더 이상 혼자일 필요도 없을 텐데,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죄책감을 가져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자식들이 힘들어할까? 혹은 미안해할까? 아니 아무것도 못 느낄까? 꿈속에서도 나는 카톡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에서도 내 손가락은 카톡 목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꿈에서도 나는 기다립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져요. 둘 다 같은 기다림이에요. 차라리 자식이 좋은 일이 있어서 바쁜 거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서운해할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래야 내가 나쁜 엄마가 아니니까요. 그래야 이 아픔을 견딜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자위를 합니다. 매일 밤 그렇게 자위를 합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자위 속에서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자식들에게 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졌을까요? 이 시대엔 엄마도 필요 없어진 걸까요? 자식들이
나를 버린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자식들을 너무 잘못 길렀을까요? 내가 엄마로서 뭔가 부족했을까요? 내가 더 잘해줬으면 지금 자식들이 나를 더 자주 생각했을까요? 내가 덜 잔소리했으면, 내가 덜 요구했으면, 내가 더 독립적이었으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아침마다 눈을 떠도 이 고민은 먼저 깨어 있습니다. 나를 깨웁니다. 책임감과 함께요. 밤새 나는 카톡을 꿈꿨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집어들어요. 혹시 꿈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카톡이 와 있을까 봐서요. 혹시 자식이 내 꿈을 읽은 것처럼 문자를 보냈을까 봐서요. 혹시 내가 자다가 울음을 흘렸을 때 누군가는 내 울음을 들었을까 봐서요. 혹시 하늘에서 누군가는 나를 봐주고 있을까 봐서요. 남편이 나를 봐주고 있을까? 하늘에서 나를 도와줄까? 하지만 현실은 꿈보다 더 차갑습니다. 매일 아침이 현실입니다. 매일 같은 아침이 계속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어제 손주 어머니가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언제 뭘 했기에 감사합니까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해주지도 못했는데 감사라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얼굴도 못 봐주면서 감사라니. 내가 손을 잡아주지도 못하면서 감사라니. 나는 그 메시지를 5번을 읽었습니다. 10번을 읽었습니다. 20번을 읽었습니다. 30번을 읽었습니다. 어디에 감사함이 있을까 살펴보려고요. 그 메시지 속에서 나는 혹시 나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혹은 손주가 나를 생각했다는 증거가 있을까? 감사. 그 단어를 떠올려 봤습니다. 감사는 뭔가를 받았을 때 하는 말인데 내가 뭘 줬을까? 내가 뭘 한 게 있으니까 감사를 하는 거겠지요. 손주 생일에 카톡 한 장을 보낸 것. 그것이 다인가요? 그것도 나는 사흘을 기다렸는데요. 그 사흘의 기다림은 누가 알까요? 그 사흘의 아픔은 누가 알까요? 이제 내 역할이 그것이 된 건가요? 카톡을 보내고 사흘을 기다리고 답장을 받는 것. 그것이 내 역할이 된 건가요? 그것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인가요? 숫자 1이 없는 카톡을 기다리는 것이 내 역할이 된 건가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요? 나는 예전에 많은 걸 했는데요. 밤새 아이들의 옷을 손으로 빨아주었는데요. 손가락이 빨개질 때까지 손으로 빨았는데요. 아픈 아이들 옆에서 밤을 새웠는데요. 아이들이 아플 때 한눈도 못 감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함께 울고 웃었는데요. 아이들의 첫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 첫 발걸음을 뗄 때의 떨림, 첫 학교에 갈 때의 미안함, 모든 순간들, 모든 게 다 그렇게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건가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건가요? 나만 혼자 기억하는 건가요? 나는 혹시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내가 준 모든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내가 쏟아붓던 모든 감정과 시간과 돈과 눈물이 이렇게 무의미해지는 걸까요? 이게 부모의 숙명인가요? 자식을 키워서 보내주고 혼자 남겨지는 것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아픔을 얻는 것이, 그럼 나는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럼 나는 이렇게 엄마가 되지 않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마음, 누가 알까요? 그렇게 오늘도 새벽이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숫자 1이 없어지기만 기다리며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침이 오면 또 핸드폰을 집어들 거예요. 그리고 밤이 오면 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겠지요.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오늘은 다를 거라고 믿으면서요. 혹시 오늘은 누군가 나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혹시 오늘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내 남은 20년이 모두 이렇게 흐를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바보처럼요. 희망을 버리지 못한 채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숫자 1이 없는 화면을 응시하는 것. 그것만이 내 존재의 증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지 않으면 더 아파지니까요. 기다리는 마음이라도 남아있으면 조금 덜 외롭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속 기다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 남은 20년을 다 기다리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엄마의 인생이구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엄마의 인생은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상처받으면서도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혼자이면서도 누군가를 위해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50년을 살면서 내가 배운 건 뭘까요? 자식을 키우는 법, 자식을 보내는 법, 자식을 놓아주는 법. 하지만 자식을 잇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식들도 어른이 되면 자기들 인생이 있다고. 엄마는 그들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고. 사실입니다. 그걸 나도 알아요. 하지만 알기만 해서는 이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알기만 해서는 밤이 밝지 않습니다. 알기만 해서는 카톡 목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것들, 그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것들이 정말 보상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들이 이미 다 보상받은 걸까요? 자식들을 낳았다는 것, 그것이 충분한 보상인가요? 자식들이 잘 자랐다는 것, 그것이 충분한 보상인가요? 자식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것, 그것이 충분한 보상인가요?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왜 이렇게 아플까요? 왜 이렇게 기다려야 할까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까요?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있을까요? 혹시 내가 더 해줘야 할 게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맴돕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하든 이 결과는 같을 거라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것. 이게 운명이라는 것.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결국 이런 거라는 것.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헤어져야 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결국 멀어진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것이 엄마라는 거겠지요. 나는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 외로움을, 이 슬픔을, 이 기다림을 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숫자 1이 없는 카톡을 기다리면서도 나는 여기에 존재합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엄마입니다. 그것이 내 정체성입니다. 카톡이 오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도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잠을 청하고 그 사이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보상받지 못해도, 그 사랑이 외로워도, 그 사랑이 끝이 없어도 나는 계속 사랑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기다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기다리는 것. 그렇게 내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혼자라는 생각도 이제는 좀 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도 사랑이니까요. 이 기다림도 사랑이니까요. 이 아픔도 사랑이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나는 아직 엄마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